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1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펀드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최근에 올해 펀드 매니저상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상. 네, 맞습니다. 공모펀드랑 사모펀드 각각 상을 주는데 네. 이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상을 주는 주최 측에서 뭐 그 펀드의 어떤 수익률 변동성이나 아니면 규모나 성격,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투표도 또 합니다. 애널리스트 상대로 투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넣어서 상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 공모펀드에 대한 매니저 상을 받게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금도 있나요? 상금은 없습니다. 언론사가 주는 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명예죠, 명예. 농담입니다. 그래도 명예.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이 거의 뭐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 명맥을 또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가치주 어떻게 보면 펀드 또 ETF까지도 네. 최근 1년 동안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많이 변했나요? 사실 작년에 이제 처음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금융시장에 나오고 나서도 사실 전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이제 증시 자체는 좀 힘들었죠.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특히 많이 빠졌고 1년 동안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근데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들은 충분히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는 투자자이자 주주이잖아요. 네. 주주로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어떤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주주권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수익 배분권과 의결권이거든요. 수익 배분은 내가 주주로서 당연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주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일정 부분 손하지 않을 만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주들 또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주주로서의 권익이 마비되어 있었던 한국 증시가 조금씩 변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작년 2024년도에도 뭐 밸류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은행주들도 주가가 랠리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은행주들이 주가를 랠리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과 주주들과 내가 번 것을 나눠 가겠다. 그리고 자주 소각도 많이 하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을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사실은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전체 시장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가치주, 특히 이제 밸류업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게 또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장세가 또 거의 별로 없었고 근래에는 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수익 배분권, 의결권 사실 이 의미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무슨 의결권이야, 뭐 소액주주 의결권 뭐 의미가 있어? 아니면 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도 보면 금방 팔고 나갈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수익 배분권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체 배당을 안 하니까 그냥 차익 투자 중심으로만 또 투자를 해왔었던.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점점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여가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100을 벌면 그 중에 20, 30도 안 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글로벌 평균적으로 30 이하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100 중에서 30% 정도는 당연히 수익 배분을 하는 거고 보통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수익 배분을 하거든요,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주주 환원율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 30% 주는 기업은 그나마 양반이고 사실 10%도 안 주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기업 가치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또 최근에 보면 주주 환원율이 이제 목표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주주 환원율 목표 30%라고 공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평균 30%, 29%여서 막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30% 주주 환원율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뭔가 의지가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뭘 자랑이라고 공식까지 하느냐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저는 작년 이맘때 제가 네. 처음 이제 주주환원 시대라는 책을 쓰고 나서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3년 안에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번 것의 최소한 3분의 1은 주주한테 환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목표치가 아니라 최저치를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많은 어떤 한국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정책화하면서 네.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불렀었던 그런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던 부분들이 결국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사실은 가능한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0%는 최소치. 예, 번거의 3분의 1은. 최근에 보면 어떤 M&A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합병 분할 과정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낼 때 금감원이 좀 많이 반려하는 케이스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 특히 소액주주들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또 민원도 넣고 하면서 네. 사실 금융당국도 그런 민원이나 여론에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증권 신고서 한 2번, 3번 반려하면 이 합병이나 이 분할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기업들이 또 눈치채고 철회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이거는 좀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전보다는 투자자들이 사실은 권익을 잃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사실 작년 연말에도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이 이제 인적 분할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사주를 지금까지는 그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사실 가능했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값만 보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일반 주주들의 총합의 지분율은 더 낮아지는 그런 어떤 주주들 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뭐 신주를 뭐 우선적으로 발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에는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도 좀 실망감이 있다라는 것도 좀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초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사실 많은 기업은 아직 아니고 이제 몇몇 기업들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공시를 내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밸류업 지수가 약간 조금은 시장의 어떤 기대치와는 눈높이는 좀 달랐던 부분들은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주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였던 건데 그냥 업종의 어떤 대표 종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했던 그런 종목들도 분명 지수에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 자체도 사실은 이제 계속 디벨롭 돼가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많은 투자들과 여러 언론과 사실 행정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아직 서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면 네. 한국 증시가 바뀔 거고 밸류 프로그램이 안 되면 뭐 은행주가 빠지거나 그러면 또 한국의 어떤 증시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어떤 네. 이분법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굉장히 큰 오해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을 때 결국 주주환원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축의 변화로서 설명을 드렸었고 투자자들의 사회적 변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의 주체인 기업 내부의 세대 교체와 같은 내부적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밸류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에 수많은 개선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세 가지 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거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나왔는데 그게 세상 바꿔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촉매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은 좀 이르고 사회적, 제도적, 기업 내부적으로 또 각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이 변하는 거는 실망을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이 흐름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3축이 변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는 소액주주분들이 또 저희 뭐 와이스트리트를 비롯해서 또 목소리 많이 내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 외부의 목소리를 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평판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그 뭐 회장님들까지 많이 또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이름이 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이걸 이제 기치를 올리고 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적인 변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정부가 좀 어떤 정책적인 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결국엔 정부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해도 그 기업들이 그것을 행하고 적용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적 혼란이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랄지 밸류업 공시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도를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변화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는 투자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업 탐방을 다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정말 안 바뀐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조차도 사실 세대 교체 시즌이 이어서 바뀌는 기업도 있고 시즌이 아닌데 바뀌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개별 사례를 제가 이렇게 현역 매니저로서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전 계속 목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게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격을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자본 재배치랄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주환원 시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도래했다라고 저는 정말 느끼고 있고 그거대로 투자를 했었을 때 펀드나 ETF 수익률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구체적인 좀 증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면은 여기 10년 동안 한국 증시에서 매년 연간 자사주 소각을 한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자사주 소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나서 2021년도까지도 연간 뭐 10건, 2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사주 소각조차도 주주를 위해서 뭐 정책화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때 좀 필요했던 기업을 쪼개고 합병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도까지는 별 변화라 보이지 않다가 2022년도 가서 갑자기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92건으로 거의 100건 가까이 하면서 또 2배가 늘어났고 2024년도에 제가 사실 작년 연초에 기자단들을 다 모셔놓고 적어도 2024년도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는 150건을 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몇 건입니까? 225건이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사주 소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 주주로서 평등하게 주주로서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소각을 안 했잖아요. 소각을 하지 않고 사실 그 기업들은 사실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자사소각 수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정책들이 10년을 넘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수도 연간 200건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것은 모든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기업들 자본 배치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형주들도
자하수 소각 건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2년, 23년도까지는 좀 비슷했거든요. 연간 자하수 소각 건수가. 근데 작년 보면 파란색이 중견기업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이제는 크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엄청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들도 있었던 거죠. 오히려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그런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 그래서 밸류 공시도 많이 내고 주주하는 정책도 많이 공시를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로 지금 내려오는 확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때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사실 증시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한 220여 개 기업이면 우리나라 상장사가 한 2,600개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은 기업 수는 아니고 건수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 100주를 10번에 나눠서 소각하면 그것도 10건으로 그렇습니다.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 중심으로.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건수도 늘어나야 좋은 거고. 근데 저것도 이제 공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네네. 총 금액 자체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자사주 소각을 결의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라든지 네네. 또 이런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건수만큼 규모도 다 늘어나는 거라서 아하. 원래 했어야 될 양을 단순히 2번, 3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번 해야 될 양을 2번, 3번 했었을 때는 그 규모가 사실은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서 이쯤 되면 이제 투자자 눈에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만 하는 기업.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업이랑 스왑을 하거나 백기사를 동원하거나 우군한테만 이 자사주를 주려고 하거나 네. 그런 기업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다 소각을 하는 기업. 네. 갈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더라도 항상 그 매입 사유에 주주가치 재고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주가치 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소각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그렇게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은 총 주주들의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반 주주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건데 사실 소각을 하기 시작해야 진정한 어떤 주주가치 재고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주 환원 시대를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김비백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주가 오르는 걸로 사실은 나타나야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거죠.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이거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목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최근 한 3년 평균을 보면 배당 성향이 한 20%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목표가 아니라 최소치를 말씀드린 거고 번거의 3분의 1은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는 33%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 건데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성장률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가에도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중에서 높아지는 기업들에 사실 가장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50% 70% 주고 있는 기업이 여기서 10%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입장에서는 뭐 한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네, 뭐 한 5% 주던 게 5.5% 주는 거네.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주가에 큰 임팩트를 줄 만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주주 환원율이든 배당 성향이든 번거의 10%만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3분의 1까지만 가더라도 20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배당 수익률을 5%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그 기업의 수익 가치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겠죠. 뭐 PR도 굉장히 낮을 거고.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을 30%를 올린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15%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일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자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배당 수익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사실 되게 둔감하신 게 많아요. 뭐 5% 배당 수익을 7% 주면 뭐 좋긴 좋은 거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어떤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향이 10% 주고 있던 기업이 20% 주면 30% 주면 원래 5% 배당 수익률이었던 게 10% 15%가 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 기준으로 그 기업이 사실은 5% 배당 수익률 될 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저는 그 기준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5%라는 수익률은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5% 이상을 상회하는 수익률은 다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년 전에 2022년도 3년 전이네요. 2022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각국들을 덮쳤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희 미국 채권 수익률도 5%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 때 뭐 레이 달리오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순간적으로는 미국 채권 금리가 6% 7%까지 튈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안 튀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샀었던 글로벌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직접 채권부터 시작해서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채권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을 투자할 때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3년, 5년 안에 배당 수익률이 10%, 15%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 5%인데 향후 10%를 줄 기업을 찾아내면 주가 업사이드는 100%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 올라야 배당 수익률 10% 주던 게 5%로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5% 주는 걸 찾았다. 라고 하면 주가가 200% 올라야 배당 수익률 5%까지 낮아지거든요. 만약에 정말 찾기 힘들겠지만 20% 가는 걸 난 찾았다. 네. 그럼 주가가 400% 올라야 사실 배당 수익률 5%까지 낮아집니다. 이걸 일종의 하나의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축이나 기준으로 삼고 그 어떤 배당 정책을 변화하는 기업. 근데 그 정도 배당을 많이 주려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그 기업들의 사실은 이익이 되게 우수해야 돼요. 네. 성장은 많이 못할지언정 어떤 경영 환경이 이렇게 바뀔지라도 그냥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또한 이제 그 기업의 재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 순유동자산 PBR 보지 말고 네. 순유동자산 보자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리고 투자 증권,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순유동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같이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옛날에 넷넷 주식이라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3분의 1을 넘는 순유동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 이것들이 사실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1940년도 때부터 50년, 6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넷넷 주식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저평가됐던 것들 주가가 다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평가가 해소됐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워렌 버핏도 투자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넷넷 주식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싼 주식이 없으니까. 네. 우량한데 싼 주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라진 게 이미 1960년도 때 이미 사라졌고 한국은 아직도 널려 있거든요. 일본에도 많았고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밸류업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 재평가를 받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 정도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벌었던 수익이 그 기업의 자산 가치로 깔려 있으면서 저평가가 심했던 나라가 제가 봤을 때 한국이랑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글로벌하게. 일본이 사실 그걸 먼저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국 또한 자본을 재배치했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으로 충분히 돌아갔었을 때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실제로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개별 종목의 사례라서 시장에서 이것들을 군집화시켜가지고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캐치를 못한 것이지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주주 환원 ETF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2025년도부터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그게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약간 이게 좋은 의미의 전염병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서로가 비교 대상이 되고. 그렇죠. 저 기업 집단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 기업 집단은 왜 이런 걸 안 하니? 옆에 김 회장님은 이런 거 하시는데 이쪽 박 회장님은 여전히 짠돌이 소리 듣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짠물 배당이 어느 정도 좀 후한 배당이 되면은 주가의 업사이드가 확 열리고 있고 또 그 기업 자체가 달라지네 하면서 또 멀티플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또 원체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니까 또 성장성도 갖고 있는 산업 내에서 또 기대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증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소각이 또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